네.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주일날 원래 일찍 일어나기도 하지만 네 일찍 일어나서 KTX 타고 이 시간 오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 뵙는 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또한 들으셔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꼭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강의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 드라마 재밌게 보셨죠? 네, 폭삭 속았수다. 저도 끝난 지 좀 됐는데 그거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폭삭 속았수다의 뜻이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좀 해석을 해드리면 정말 애쓰셨습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세대 분들 연령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세대가 이제 60년대생, 그죠? 늘 말씀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그 시간이 굉장히 애쓰고 살아오신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저를 좀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소개받으신 것처럼 개신대학원 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사를 육성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상담사가 되신 분들, 네, 교회도 있고 또 이제 외부의 센터에도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그분들을 이제 슈퍼바이저 하는,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를 기르기도 하고 상담사를 교육시키기도 하는 일을 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보시면서 이제 제 나이대가 이제 스포가 됐죠. 네. 저는 지금 남편이 X세대에 들어가는 남편이 있고, 머리가 지금 하얘서 어제 까만색으로 염색을 시켜주고 왔는데 그리고 딸이 이제 대학교 3학년 된 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는 되게 젊어 보이지만 중년 부인의 마음을 가지고 네,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TMI인데 제가 이제 시부모님을 한 6년 정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때 제가 다양한 세대의 예를 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강의 목표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그동안의 역할, 이제 가정 안에서 혹은 회사에서 그동안의 역할을 사실은 지향하고 사셨잖아요. 교회에서도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65세 넘으시면 장로님도 이제 은퇴를 하시고 권사님들도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그리고 65세 정도 되면은 자녀들도 이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독립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그래도 내가 도와줄 일은 많이 줄어드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내 역할이라는 거에서 이제 존재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이제 오늘과 5월달 강의를 통해서 나는 누구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지?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사람은 지금 내 삶의 어떤 여정 가운데 어디에 놓여 있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사실 봐야 되는 이유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본인의 현 주소를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를 같이 이번 강의 4월 달과 5월 달에 좀 이제 들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어떤 방향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개요는 이제 보시면,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의 이제 신체 나이죠.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으시죠.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혼란스러운 이유는 신체의 나이와 사회적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나이는 여러분들 아직 너무 젊으시죠. 네. 신체에서는 사실은 물론 뭐 요즘에 의료가 좋아지고 약이 좋아져서 신체 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좀 지연돼서 젊으심을 유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없는 몸의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제가 좀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관계적인 부분입니다. 우선 이제 부부 간의 관계이겠죠. 예, 부부 간의 관계에서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 변화 있는 지점을 같이 좀 볼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와의 관계도 사실 우리는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샌드위치 세대라고 제가 썼는데 여러분이 이제 위로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고 아래로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그죠? 아직은 끝나지 않은 과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그 과정 안에서 겪게 되는 어떤 딜레마, 고민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 이후에 사회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혹은 조기 은퇴하시거나 아니면 더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그동안 오랜 시간 일했던 곳에서 은퇴하신 다음에 겪는 어떤 고민, 갈등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 영성 부분에서는 이제 중년기에 이제 사실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성인 중기에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경험하는 어떤 불안, 우울, 그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여러분 나이부터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저희가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했냐면 웰다잉이라는 잘 죽어가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모시고 싶었던 분들은 70대, 80대였어요. 70대, 80대 분들이 좀 이제 내가 어떻게 노화를 살아내야 되나? 내가 이제 죽음도 준비를 해야지. 죽음도 발달의 과정이야. 라고 해서 저희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저희 센터에 있는 선생님들과 준비를 해서 포스터를 붙였어요. 재밌는 거는 한 분도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에는 죽음이 너무 두려워요. 70대, 80대에는 정말 죽음이 가까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왜냐하면 친구분들도 돌아가기 시작하시고, 그죠? 주변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나이에 죽음을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사실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내가 죽음이 사실 나한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 이것들이 지금은 사실은 교육받아야 되는 지점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단계죠. 끝이 아니고 그죠? 단계예요. 다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우울과 불안이 죽음이랑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럽고 갈등되는 지점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역할들을 내려놓고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우울한 일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고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점들을 조금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다음 달에는 저희가 이제 사회, 심리, 영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이제 강의 의뢰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저의 이제 기도와 저의 고민이 시작이 되죠. 강의 의뢰를 받으면 이제 여러분 듣는 분들에 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 세대라는 이제 말씀을 들었고요. 소망 세대에 이제 놓이신 분들에 대한 기도와 그리고 이제 제가 리서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소망 세대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름은 마처 세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처 세대? 못 들어보셨어요? 네, 저만 들어봤군요. 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왜 마처 세대냐면 마지막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처음으로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세대. 안 좋은 거죠. 네. 네. 부모를 봉양하는 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녀한테 봉양받을 생각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없어요. 예. 없고요. 네. 저희 남편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얘기를 하면 전 아직까지 거기까지도 생각이 안 됐는데 저희 남편이 우리는 우리 자녀한테 봉양받을 생각 안 한다. 나는 봉양받을 생각 안 한다. 근데 저희 남편 세대 가운데 자식을 야무지게 키워서 봉양받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남편이랑 엄청 욕을 해요. 미쳤구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의 어떤 처한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쓴 것처럼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그리고
자녀한테 봉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한 두 번째 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낀 세대다, 예, 샌드위치 세대다, 되게 억울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마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실까봐 제가 여러분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이제 저희 어디죠? 보면은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라는 곳에서 통계를 조사를 했어요. 통계를 조사했더니 여러분들 한 980명 정도, 60대 980명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하고 있다,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세대가 43%예요. 전체 980명 중에 43%가 아직도 자녀를 돌보고 있다. 그리고 또 부모에게 돌보고 있는 분이 44%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절반에 가까우신 분들이 아직도 부모 혹은 자녀를 돌보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중으로 부양하는 분들이 15% 정도 있어요. 그분들은 자녀도 돌보고 부모도 돌보는 이중고에 있는 분들이 전체 980명 중에 15%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본인이나 혹은 이제 배우자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저도 6년 정도 부모님이랑 시부모님이랑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동거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29%, 저는 29%에 해당되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29%가 부모를 봉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노후에 나의 노후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라고 했을 때 본인한테 있다. 89%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세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노후는 본인한테 있다. 앞에 보시면 거의 절반 가까이는 부모나 자녀를 봉양하고 있지만 나는 이러고 있지만 내 노후는 나한테 있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실 굉장히 억울하지 않나요? 네. 우울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못 느끼고 계세요. 불안하다, 우울하다 이런 생각 못 해요. 그냥 내 삶이려니. 그래서 제가 앞에서 폭삭 쏘가수다. 네,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세대는 그것이 그냥 나의 삶이라고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세대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세대를 특징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자, 여러분 1차인지 2차인지 좀 보세요. 제가 이거 연도 잘못했는데 2차 베이비 부머는 64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1차 베이비 부머는 한국 사회 격동기, 전쟁 직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사는 게 이분들의 어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1차에 들어가시는지 2차에 들어가시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전 세대는 산업화 시대죠. 산업화 시대에서 1940년에서 54년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화가 되는,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시작되는 시대인데, 그 이후에 전쟁 직후죠. 전쟁 직후에 이제 1차 베이비 부머, 전쟁 직후에 자녀가 많아지죠.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전쟁 직후에는 자녀가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베이비 부머의 시대는 이분들은 이제 뭔가 다 경쟁을 해야 되는, 뭔가 풍요롭지 않았던,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1960년대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찾아봤더니 참 자원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길도 잘 닦여져 있지 않고 이런 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냈던 시기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뭔가 내가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이 키워드가 있고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64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면은 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세대입니다. 개인주의적인 면이 있고, 그리고 여가나 취미 활동 같은 거에 아낌없이 돈을 쓰시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찾아보면요, 60년대생이 오고 있다라고 마케팅 쪽에서는 여러분들을 VIP로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써놨잖아요. 가장 부유한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만큼 재테크도 잘하셨고, 그래서 가장 돈이 많은 세대.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케팅 쪽에서는 여러분들을 VIP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분이 좋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근로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에 보면은 근로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2차 베이비 부머는 이제 그 IT 쪽, 여러분 핸드폰, 카톡, 스마트폰 이런 거 사용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카톡이 저희 아버님인 이제 그 전쟁 세대세요. 저희 아버님이 37년생이세요.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같이 살면서 알려드린 게 있는데 그 핸드폰 사용을 좀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랑 둘이 스마트폰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때가 좀 꽤 시간이 됐는데 그냥 그 투지폰 쓰시다가 이제 저희가 막내인데 막내 며느리랑 아들이 들어오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갑자기 대리점에 가셔서 스마트폰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부르시는 거예요. 에미야 불러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카톡을 이제 하기 시작해서 아버님이 이제는 베테랑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님 카톡이 5개가 와 있어요. 보면은 여러 가지 뉴스, 그리고 뭐 어떤 의사가 말했는데 이거 1급 비밀이다. 아침에 따뜻한 물 먹어라. 뭐 이런 거.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카톡을 잘 쓸 수 있는. 아버님 그 세대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맨날 자랑하세요. 걔는 카톡도 할 줄 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사실은 2차 베이비 부머, 그죠? 그리고 1차 베이비 부머. 이제 여러분 세대에는 카톡이나 아니면 IT 이런 기구를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는 어떤 자원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열심히 일하는, 계속 일하고 싶은, 근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여러분들은 이제 또 서베이를 했더니 계속 일하고 싶다가 90%예요. 나는 이제 은퇴를 했지만 난 여전히 계속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90%였다. 그리고 실직할까봐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46%입니다. 계속 일하고 싶고 지금 하는 일이 끝날까봐 불안하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 세대를 생각하면 65세가 되면 나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돼라는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세대에서는 끝나지 않았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취업을 49%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재취업을 하던가 아니면 창업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세대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 나누실 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사회 전반에 걸친 허리의 부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슈가 되고 대두가 되는 게 뭐죠? 건강보험, 국민연금. 거기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힘들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뼈 빠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평균 2-3개의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아직도 일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여러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이제 이거는 발달 심리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성인기가 있습니다. 성인기 전체를 봤을 때 제가 동그라미 쳐오신 부분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은 성인 중기부터 후기로 들어가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연세가 55세에서 65세이시잖아요. 그러면 성인 중기, 결정기, 절정기예요. 제일 좋을 때, 그죠? 절정기에서 성인 후기로 들어가는 단계다. 55에서 65세 사이는 그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 이거는 이제 앞에서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학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성인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시기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체 발달 부분에서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신체 발달 어떻게 될 건지 좀 같이 보도록 하시죠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여러분 그 그래프 보시면 맨 위에 두꺼운 선이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죠.
저도 슬픕니다. 내려가고 있어서. 네, 보시면 이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다. 네. 쉬고 있어도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맨 위에 실선 두꺼운 거 보시면 100에서 시작을 하죠. 예, 가장 좋을 때가 30대죠. 30대 가장 젊고 왕성할 때인데 그때부터 시작했을 때 쉬고 있어도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죠? 일할 때는 점점점인데 일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숨 쉬는 거. 마지막에 이게 쭉 떨어져가지고 80대, 90대 가면 바닥에 붙는 그래프가 있죠. 그게 여러분이 허파, 숨 쉬는 거.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아휴, 숨이 왜 이렇게 가쁜지 모르겠다 이러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지만 이제 이렇게 기능이 떨어져 간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가장 좋은 부분에서 좀 정상적인 부분에서 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노후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시면 조금 떨어지고, 좀 그냥 나는 보통이야, 나 운동도 잘 안 하고 그냥 대신에 좀 먹는 거 좀 조심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좀 일반적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아휴 그냥 모르겠다 이러시면 쭉 떨어지고, 근데 똑같이 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노후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의 기능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용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상실해 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 중기 이후의 신체 발달을 보시면 이제 갱년기라는 키워드로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이미 40대 후반부터 갱년기가 시작이 돼서 폐경이 되면서 눈에 띄게 갱년기를 보내시죠. 그래서 이제 짜증도 많이 내시고 또 열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울하기도 하고, 그죠? 골다공증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제 여성분들이 폐경기 이후에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또 다른 자아를 경험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주장과 요구와 이런 것들이 강해지는 나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얌전해졌던 분들도 폐경이 지나면서 아니야,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하시면서 강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시고,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교회 센터에 50대, 60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상담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이제 물어봐요. 어떻게 상담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시작이 뭐냐면 50대, 내가 더 이상 우리 시어머니와 살 수 없겠다.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 내가 더 이상 우리 남편의 이 괴팍함을 참을 수 없겠다. 라고 하셔서 상담 공부를 시작을 하셨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집안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자아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남성 같은 경우는 매우 느린 속도로 사실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갱년기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연배에 50대, 60대에 이르러서 호르몬의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인데 테스토스테론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큰 징후는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시고 성욕이 감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제 좀 더 부드러워지시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뭐라 그런 얘기가 예전에는 좀 괜찮아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때 되면은 서운하고, 그래서 약간 삐지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부모님이랑 살 때 아침에 제가 이제 같이 살면서 공부하러 나가거나 이제 일하러 나갈 때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아버님 퇴직하시고 나서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세요. 근데 주로 보시는 게 아침에 아침마당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와요. 이제 그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는 이제 아침에 이제 그걸 같이 보시다가 아침 드시면서 보시다가 어머니는 나가려고 외출 준비하러 들어가시거든요. 그럼 아버님 혼자 소파에 앉아서 그걸 보고 계시고 저는 그때 인사를 하게 돼요.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 맨날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우세요? 그랬더니 잘 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아침마당을 보시면서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왜 뭐가 이렇게 슬프세요? 그러면은 앞에 나오는 그 패널들의 그 인생사 주로 아침마당에는 50대 60대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아버님이 그걸 보시면서 공감하시면서 굉장히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남성이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 안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여성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성은 갱년기 이후에는 테스토스테론이 높아지면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중년기 이후에는 호르몬의 수치가 같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부터 남자 여자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거의 동급이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관계를 이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이기에는 여성이고 보이기에는 남성이지만 마음은 같다. 이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여러분 안에 수치가 같아졌다.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남편을 대하시면 안 되고 예전처럼 아내를 대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신체 발달의 다른 측면인데요. 인지 발달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또 그래프가 또 복잡하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서 이쪽이죠? 여러분한테 왼쪽이죠? 왼쪽을 보시면은 그거는 이제 그 유동지능이라고 합니다. 유동지능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지능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각 속도, 무언가를 듣고 내가 처리하는 속도,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추리하는 능력, 이런 거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시면은 그런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게 돼요. 처음에 가지고 태어났던 능력들이요, 지각하고 그걸 처리하고 추론하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과관계가 떨어질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를 여러분들이 깨닫기가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버님 어머니랑 살면서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그거를 생각을 하시는 걸 말로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랬다는 건가? 이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어머니가 나를 좀 새로운 방식으로 괴롭히시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지각력이 지각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말로 되뇌이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지 발달에서 가지고 태어났던 추론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능력은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한없이 올라가고 있죠.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나이가 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어 이해, 상식, 지혜 이런 부분인 거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알게 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예배 끝나고 2시부터는 교육이 있으니까 이때 졸릴 수 있으니까 커피를 한 잔 먹어야 돼.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삶의 지혜인데 그런 어떤 그 지능인 점점 올라가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옛날엔 잘했는데 요즘엔 이렇게 계산도 잘 안 되고 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거는 정상이니까 그거 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치매 검사 받으러 가셨더라고요. 제가 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치매 검사 받으러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인 중기 이후에 인지기 발달에서 중요한 부분이 창의성 발달이라는 부분에서 창의성 안에 여러분들이 철학이나 역사학 같은 부분에서는 계속 그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할수록 실적이 많이 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혜라는 측면에서 성인 중기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대, 60대 분들이 상담 공부를 많이 하시는 이유는 이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삶의 이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알게 되시기 때문에 사람을 잘 봤더니 사람들이 좀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나이가 중년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철학적인 어떤 바탕으로 또한 이제 신학 공부를 이때 많이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은 나이가 좀 이제 은퇴를 앞두시거나 50대가 되셔서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 다다랐을 때 이런 것들을 공부하러 오시는 거죠. 신학 공부하러 오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방통대나 이제 사이버 대학교 가면은 이제 문예 창작, 글쓰기 이런 쪽에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그동안 못 이룬 꿈을 철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루고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의 발달이 결국에는 이제 요때 여러분들의 어떤 인지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모여서 살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삶을 보면 농경 문화를 보면은 가족과 군락으로 모여서 살았죠. 그때 보면은 어른들이 보면은 지혜자로 있잖아요. 뭔가 삶의 어려움이나 어떤 고민이 될 때 지혜자를 찾아가잖아요. 어른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는 그런 연배가 되셨다. 그래서 이제 가족 안에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실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자문하고 물어보고 하는 그런 연배가 되셨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이런 부분 보셨고요. 이제 관계의 변화입니다. 이제 관계의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이제는 동등한 어떤 이전에는 이제 뭔가 여성이면은 약간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그리고 남성이면은 뭔가 적극적이고 뭔가 주도적으로 했어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년기 이후가 되면은 이제 아내 사실은 여러분들도 남자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밖에서는 굉장히 센 척을 하고 계시지만 다 아내 말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제가 이제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희 남편이 어제 저랑 이제 염색약을 고르러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이제 제가 자연갈색을 해라. 자연갈색이 저희 남편 염색 처음 하거든요. 근데 완전 백발이에요. 근데 자연갈색을 해라 했더니 저희 남편이 아니래요. 자기는 흑갈색을 하겠대요. 제가 흑갈색을 하면 너무 진해진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흑갈색을 하겠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갖고 왔어요. 세븐에잇인가? 하여튼 그걸 사가지고 열심히 발라줬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머리를 감고 오더니 비명을 지르는 거 이거 어떡하면 좋지? 까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갈색하라 그랬잖아. 저희 남편이 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 어떡하지? 이번 주에 사람 많이 만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여보 내 말 따라해. 그 남편이 왜? 그래서 자 아내 말을 잘 듣자. 그때 저희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듣자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지금 까만 흑발 상태로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기다려야 좀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3개월 동안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를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에피소드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사실은 이제 고정되지 않고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요 시기에 되면은 많은 여성분들이 상담실에 오셨을 때 상담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상담 공부 왜 하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시댁이랑 남편한테 할 말 못할 말을 다 참고 살았는데 나 이제는 내가 하고 살 거야.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호르몬의 변화도 있지만 변화가 어떤 나이에서의 중요한 과도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 역할을 하고 시부모님을 이제 모시는 이런 과정에서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시기에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제 뭔가 복수의 칼날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요즘에는 사실은 예전에 안 쓰던 용어인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독방 육아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게 뭐냐면 나 혼자 애를 봤다. 그럼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요즘 세대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당연한 거 아니야? 독방 육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세대 분들은 아이를 키우는 게 남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여성분들은. 그래서 저희 남편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두 분이 아버님이 어머니를 째려보면서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0대인 저희 남편을 보면서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 애는 나 혼자 키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은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되면은 다 이혼을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독방육아라는 단어가 있을 만큼 공평하게, 평등하게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나이대에 갖고 있는 여성분들은 뭔가 불공평하다, 내가 뭔가 억울하다, 야속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남편분들은 뭐냐면
나는 한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집에 돌아오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를 반겨주는 건 개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집을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나를 향해 막 달려오는 건 개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시고 계세요. 남성분들은.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혼을 많이 하세요. 황혼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 이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하는 이혼을 저희는 황혼 이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황혼 이혼을 한 다음에 재혼을 안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남성분들은 그때부터가 고난이죠. 예, 진짜로 아내가 필요한 시기에 내가 역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아내가 있어야 되는 시기에 아내가 사라진다는 거 엄청난 공포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보통 재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중기 이후에 결혼 생활의 변화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황혼 이혼의 증가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그래프의 맨 위에 보면은 결혼 30년 이상이 되신 부부들의 이혼율이에요. 굉장히 그래프가 확 늘어났죠. 보시면 2011년도랑 2021년도 기준인데 10년 만에 황혼 이혼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자 처음에는 결혼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함께 너무 행복해요. 그러다가 그래프가 점점 어떻게 되죠? 밑으로 곤두박질을 치죠.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면서 그래프가 점점 내려가다가 언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예, 60대부터 자녀를 다 키우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하면서부터 이제 건강한 부부는 그때부터 새로운 신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때부터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보면은 예, 처음엔 되게 좋았다가 결혼 만족도예요. 좋았다가 나중에는 올라가는, 그죠?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근데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처음 시작할 때 관계가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사건과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면 이 내려가는 시절에서 그죠? 이혼을 하시기도 하고 올라가는 시절에서 됐다. 나는 이제 자녀도 다 키웠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 살련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돼서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만난 황혼 이혼 사례 중에 그 경북여고가 유명한 학교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그 저한테 오셨던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일 때 저희 상담센터로 오셨던 분 중에 부부가 오셨어요. 법원에서 이제 그 조정을 해라라고 해서 저희한테 보낸 사례였는데 경북여고 나오신 그 60대의 분이 오셔서 이혼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혼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경북여고 나오고 연대 나왔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막내를 한 몇 달 전에 취직을 시키셨대요. 자녀가 셋인데 셋 중에 막내를 취직을 시켰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그만 살고 싶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절절히 이제 얼마나 힘드신 삶을 살았는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60대 이제 그 남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배낭 메고 오셨더라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하시고 공무원 이제 또 공공 또 일하고 오신 거예요. 또 일자리를 구하셨더라고요. 자기는 내가 왜 이혼당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나는 절벽에 서 있는 기분이다. 라고 하시면서 막 우시는데 여러분 그 60대 남성분이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그 아픔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상담을 오래 했는데도 그분이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실 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아내분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때 아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자기는 그 뭐죠? 그 태극당 아세요? 태극당? 태극당이라고 서울에 되게 유명한 빵집인데요. 그 빵집에 무슨 빵을 좋아하신대요. 남편이 결혼한 이후로 그 빵을 한 번도 사온 적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그 되게 중요한 이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남편분한테 그 태극닭빵 그거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그걸 사가지고 식탁 위에다가 봉지채 던져 놓으신 거예요. 경상도 분들이에요. 경상도 분들. 사가지고
식탁 위에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내분이 또 오셨어요. 제가 태극당빵 참 그거를 사가지고 식탁 위에 던져놨더라고요. 그 제가 어쨌든 상담을 하면서 이 쌓여왔던 그 갈등이 너무 깊고, 그리고 그동안에 뭔가 되게 본인이 경북여고 나오고 연대 나와가지고 애 셋을 키우면서 사회생활을 그만두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에 대한 억울함, 시부모님 봉양한 거에 대한 억울함,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엔 나는 이제 혼자 살 거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이혼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 저한테 이제 그 조사관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뭔가 사유가 이혼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됐냐면 조론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별거하는 걸로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즘에 이제 세대의 특성 중에 조론이라는 게 증가가 됐죠. 조론이라는 것이 이제 이혼을 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유지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별것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합의가 잘 되면 적극적 조론이 돼요. 그래서 나는 서울에 살고 뭐 누구는 대구에 살고 뭐 이렇게 되면서 나는 농사 짓고 아내는 도시 생활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든지 한 달에 한 번 만나든지, 그래서 이게 합의가 되면은 적극적 조론으로서 서로 이제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례는 소극적 조론인 거죠. 소극적 조론, 이거는 뭐냐면 한 배우자의 요청에 의해서 상대방은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남편분은 배낭 메고 와서 계속 우세요. 저한테 계속 우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소극적 조론이라 그래서 이제 별거를 할 수밖에 없는 요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제 변화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부부관계에서 사실은 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보면 좋겠다. 여러분 졸리시니까 점검을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빨리 얘기해 볼게요. 보시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열정, 헌신, 친밀감,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 이제 열정, 친밀감부터 얘기를 할게요. 친밀감은 서로 편안한 상태. 그죠? 여러분 아내한테 남편한테 친밀감을 잘 느끼고 있다면 같이 있으면서 편안하고 좋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열정은 뭐예요? 네, 아직 여러분 그러면 좀 병원 가 보셔야 되는데, 아직 내가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부정맥일 가능성이 높죠. 네. 네. 열정이 있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가 확인해 보셔야 되고, 헌신은 정말 이제 사랑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거, 그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침에 너무 힘들지만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일을 하는 거, 내가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는 거, 이것들이 헌신이겠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 이제 여러분의 사랑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자, 보면 처음에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세 가지가 다 없어요. 친밀감도 없고 이 사람이랑 편안하지도 않아. 이 사람 봐도 마음이 막 너무 좋고 설레고 이러지도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밥하기도 싫고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고, 없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우정은 뭐예요? 친밀감만 있는 거. 여러분 표정이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자, 짝사랑은 뭐예요? 열정만 있는 거. 그 뭐예요? 임영웅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죠. 네. 임영웅을 향한 열정. 임영웅 오빠를 위해서 서울까지 가고, 그죠? 이제 공허한 사랑은 뭐예요? 헌신만 있는 거.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만 하는 거. 자, 낭만적 사랑은 뭐죠? 이게 보통 20대에 일어나는 거죠. 친밀감과 열정이 있는 건 낭만적 사랑이에요. 자, 허구적 사랑은 뭐예요? 친밀감은 없어요. 만났을 때 편안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열정적이고 헌신이 있어요. 자, 우애적 사랑은 열정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세 가지가 다 있는 건데, 사실 이런 사랑은 세상에 존재할까요? 네.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가 좀 요게 부족한 것 같아. 실제로 부부 상담을 할 때 요 세 가지를 체크를 해요. 저희가 열정, 친밀감, 헌신,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결핍이 있다고 느끼는지, 아내는 남편의 헌신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지, 남편은 아내의 열정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지.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삼각형일까? 우리는 너무 작아. 열정도 작고 헌신도 작아.
그러면 아주 작은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너무 큰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점검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 모양일까? 네. 그래서 또 어떤 모양일까? 보시면 열정은 크고 헌신도 커, 친밀감은 작아. 그러면 높은 삼각형이 되겠죠.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게 더 많은가에 따라 삼각형의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현실적 사랑, 이상적 사랑. 우리 마음은 아유, 내가 당신 사랑하지라고 하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엄청 큰 사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에선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거는 우리의 사랑 이대로 괜찮은가? 친밀감과 열정과 헌신. 혹시 부부끼리 계시면은 같이 나누셔도 되고, 만약에 그냥 따로따로 오셨다 그러면 따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50분 하고 쉬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뒷부분 조금 이제 더 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2분이라서 3시까지만 쉬고 다시 2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제 꼭 들으셔야겠죠? 중요한 얘기라서. 부모 자녀 관계는 부모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봤을 때 이건 이제 우리가 상담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봤을 때 첫 번째가 많은 부모님들이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자기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또 다른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이 아이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나로 내가 더 넓어지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래요. 저희 아이가 이제 저는 죽고 없더라도 저희 아이가 제 DNA를 받아서 잘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자녀가 나의 확장된 어떤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게 하는 어떤 영향을 주죠.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이제 그냥 부모가 아니셨는데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부모라는 역할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죠. 부모라는 지위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모 그리고 자신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아이를 보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좀 힘들었던 아이들의 청소년기를 지났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기간을 막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 그죠? 청소년 이런 기를 지나면서 과도기를 지나면서 자녀가 부모한테 주는 변화가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삶을 다시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의 의미를 경험하게 되죠. 이제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아이를 관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이가 커서 결혼하는 것까지 계속 보시다 보면은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부모에게 자녀가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한테 반대로 부모는 어떤 의미일까를 봤을 때 성격과 인성에 영향을 주는 어떤 대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부부 상담 해보면 그리고 자녀 상담 해보면요, 이제 부모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희한하게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오죠. 네. 어디서 많이 봤는데 보면은 아들은 엄마 같은 사람을 데려오고요. 딸은 아빠 같은 사람을 데려와요. 이제 사이가 안 좋은 부모님이어도 자녀랑 으르렁으르렁 했어도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피하고 돌고 돌아서 아빠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요. 무섭죠. 그게 바로 부모의 성격과 인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자녀와 부모만큼 오래 지속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폭삭 속았수다 보시면 첫 장면이면서 마지막 장면이 이제 그 주인공이 바닷가를 향해서 엄마 하고 부르죠. 그게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어서 나이가 70이 되어도 부모에게 이제 엄마라고 부르는 애착을 맺는 관계죠. 오래 지속되는 관계.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부모님이 살아계시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 자녀에게도 엄마 아빠가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말투, 행동, 이미지 모든 것들이 자녀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역시 부여받아요. 자녀라는 사회적 지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라는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이제 태어난 순간 나의 자녀라는 사회적 지위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요즘에 이제 자녀들 안 낳아가지고 문제인데, 사회적 문제인데, 태어난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관계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인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성 역할,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 보고 배우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아이를 키울 때 한 4살, 5살 때였나 봐요. 뭔가를 잃어버렸대요. 물건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아이가 첫 번째로 보이는 행동이 뭐였냐면 갑자기 막 소파 밑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잊어버렸는데, 저희가 아이가 뭘 잃어버렸다면 항상 소파 밑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저희가 한 것처럼 밑으로 이렇게 소파 밑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아이를 키우면 사실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따라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그런 내가 하는 문제 해결 방식을 자녀가 따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삶의 경험을 나누는 관계가 이제 부모 자녀 관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부모 자녀 관계예요. 보면은 이제 밑에 글씨 너무 많으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위에만 보시면 권위주의적 태도가 있어요. 전형적인 부모 관계, 자녀 관계예요. 그래서 이때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걸 권위주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민주적인 태도는 아이에게 의사결정권을 주고 선택하게 하고 상호 교류하는 어떤 관계라고 한다면, 허용적 태도는 아이한테 좀 많이 맡기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양육 방식을 취했든 간에 전통적인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아이와 자녀의 어떻게 보면 힘의 강도가, 그죠? 보호자와 그리고 이제 양육을 받는 양육 대상으로 나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인 중기 이후에 여러분들이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친구처럼 변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강압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의견을 물어보든가, 아니면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하던가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친구처럼 한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존중을 해주세요. 존중. 어떤 결정을 하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자녀를 친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친구가 하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딴짓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만나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나 이제 20대 청년들이 왔을 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당신 부모 같은 사람이 친구라면 만날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떨리시죠? 저도 떨려요. 저희 아이한테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희 아이가 저를 만나줄까? 그죠? 안 만나줄 것 같아요. 저는 통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아니요, 저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을 만난다면, 친구로 만난다면 안 만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인 중기 이후에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처럼 대하셔야 돼요. 오면 반갑게 만나서 어떻게 지내? 그리고 기다렸다가 고민을 얘기하면 같이 들어주고, 친구한테 여러분들이 너 고민이 뭐야? 라고 하기도 하지만 친구한테는 사실 얘기하면 듣잖아요. 얘기해주면 나도 조언하잖아요. 근데 자녀한테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조언을 막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처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제 안 오게 돼요. 기분 나쁘고 힘들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정말 고민이 있고 나누고 싶으면 안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인 중기 이후의 부모 자녀 관계는 전형적인 부모 자녀 관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권위주의거나 아니면 민주적이거나 이런 전형적인 부모 자녀 관계의 어떤 그 상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친구 관계처럼, 물론 여전히 전통적으로 부모 자녀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인 거예요. 조금 더 존중적으로 상호 교류한다는 입장으로 사실은 대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한 성인으로서.
한 예로 저희 아주버니가 이제 50대 후반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아주버니한테 뭔가를 시켰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시켜놓고 또 아버님이 또 따로 알아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주버니가 이제 아빠는 나도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 나도 머리가 하얀데 아빠는 아직도 나를 왜 애처럼 취급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돼야 되는 시기인데 이전 이제 부모님 세대는 사실은 저희 아버님 자수성가하셨고 전쟁 세대니까 본인이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을 믿어주지도 않고 자식을 친구처럼 대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저희한테는 이제 전화할 때는 안 온다고 타박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저는 막내 며느리인데 전화해가지고 저한테는 약간 좀 방법이 좀 달라요. 야, 그 봄짬바가 새로 나왔는데 말이야.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알겠어요. 그러고 가요. 아버님이 보고 싶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서 이제 점심도 먹고 하고 아버님 그럼 봄짬바 사러 가야죠. 저희 아버님 씩 웃으세요. 뻥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봄짬바 나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다음 주에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갔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하시는 만약에 친구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저는 안 만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친구처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새로운 한 인간으로서 점점 이제 자녀를 이해하는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는 이런 관계로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관계, 손자녀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손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즐거우시죠. 근데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많이 돌봐주시대요. 손자녀들을.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양육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는 조손 가정, 부모가 맞벌이여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상담에 많이 오세요. 부모가 양육의 권위가 없고 조부모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되고 그리고 혹은 자녀가 이혼을 해서 자녀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 한부모 가족으로 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내면서 겪는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책임이 없을 때는 손자녀를 온화하게 대하시는데 이제 실제로 내 자녀가 이혼을 했다든지 맞벌이가 돼서 내가 책임을 져요. 그러면 여러분 특징이 뭐라고요? 열심. 그래서 열심히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 손자녀의 관계에서는 한 발 떨어지셔야 돼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한 발 떨어지셔서 부모가 하는 결정을 따라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성인 중기 이후의 부모 자녀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호작용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대화를 할 때 B가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거랑 B예요. 보시면 B가 여러분의 대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반응과 그리고 어떠한 지각을 하게 된 경우에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대화가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으로 연결이 돼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같이 좀 보시면 대화 과정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예. 보면은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하는 사람이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거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느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은 말하는 사람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왜 밥을 안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배가 고팠잖아요. 근데 왜 밥을 안 줘? 라고 하는 화자,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가 이제 청자한테 전달이 되면 청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왜 10이야?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쟤는 나한테 얼마나 항상 불평이 많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왜 밥을 안 줘? 라고 했을 때 청자가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 밥 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은 결국에 상대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돌아오는 반응 왜 10이야? 라고 했다면
아니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나가는 말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밥을 안 줘가 아니고 좀 배고픈 것 같지 않아? 우리 저녁 뭐 먹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밥을 안 줘? 이렇게 되면 이제 청자가 그때부터 이제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 대화의 방식에서 내가 말을 잘못했나? 청자는 그리고 그 의미가 왜 저 사람 왜 나한테 시비 걸지? 라고 할 때 그 밑에 의미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배가 고파서 저렇게 얘기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니 쟤는 늘 나한테 불평이 많아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내가 말하는 단계에서 잘못된 건지 듣는 사람이 잘못된 건지 대화 소통 과정에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많은 경우에 배우자와의 갈등 혹은 자녀와의 갈등에서 주로 여기에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하고 듣는 과정에서 그리고 말할 때 내 의미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은 내용을 내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 파악할 때 왜곡을 하면 이야기가 좀 다르게 가겠죠. 이 과정이 의사소통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하죠. 나는 이렇게 밥도 못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아내는 나는 저 인간 맨날 밥만 차려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보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오류가 나면 그렇게 나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공감하는 대화법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5단계가 있습니다. 공감의 대화는 첫 번째,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거는 바로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네, 좀 처음에는 인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잘 지냈어?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의례적인 인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잘 지내고 하루 종일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나 오늘 교회에서 특강이 있어 듣고 왔어.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또 교환을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사랑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더라. 생각을 교환하는 단계죠. 그래서 여보 말이야, 우리가 삼각형이 있는데 말이지. 여러분 까먹으셨어요? 네. 삼각형이 있는데 친밀감, 열정, 헌신 요 3가지가 골고루 있어야 된대. 그러면 이제 남편이랑 이제 그런 생각을 공유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감정. 그래서 내가 그런 지점을 좀 보니까 우리는 좀 서로에 대해서 열정을 회복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랑 나랑 좀 너무 소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렇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공감적인 대화에서 당신 내 얘기 들으면서 어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남편분께서도 당신 오늘 그 강의 듣고 나서 당신 마음이 어땠어? 라고 하면서 이제 아내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는 거야. 그러면 당신 그 열정이라는 게 뭐야? 그죠? 그게 이제 아까 사실을 공유하는 거죠. 그 열정이라는 거 당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 열정이 뭐예요? 데이트 하셔야 돼요. 남편이랑 데이트 하셔야 돼요. 여자분들끼리 놀러 가시면 안 되고 공국 끓여놓고 놀러 가시면 안 되고 네. 남편이랑 손잡고 산책도 하고 놀러 다니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나 했으면 좋겠어. 남편분께서도 여보 나랑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감적인 어떤 대화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자녀와도 마찬가지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녀한테 사실 내가 어떻게 보면 상하 관계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계속 조언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 어떻게 지내니? 뭐 회사 생활은 어떠니? 라고 하시면서 이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공감적인 어떤 반응을 해주시는 거. 공감이라는 것은 결국에 상대의 감정을 내가 헤아려 보는 거고 내 감정은 어떤지를 또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 빨리 못했는데 질문이 이제 2분 정도만 좀 듣고 제가 답을 좀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 혹시 여러분 좀 나누고 싶다. 이런 부분 좀 더 듣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은 짧게 제가 듣고 코멘트 하겠습니다.